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지금 큰일 났어. 목소리는 아들 같았습니다. 아니,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사고 냈어. 합의금 당장 300만 원 필요해. 제발 빨리.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디야, 어디 있어? 엄마 시간 없어. 지금 바로 보내줘야 해.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밖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낡은 초록색 재킷을 입은 할아버지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우체부 김복만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요? 얼굴이 왜 그렇소? 할머니는 수화기를 꼭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왜 이 평범한 우체부 할아버지가 이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복만은 올해로 73살입니다. 전라도 산골 마을 화순 근방의 작은 마을 용계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광주에서 잠깐 공장 일을 했지만 30즈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우체국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3년이 됐습니다. 복만은 이 마을의 모든 집을 압니다. 어느 집 대문이 삐걱거리는지, 어느 집 할머니가 허리가 아픈지, 어느 집 할아버지가 올해 자식한테 연락이 없어 외로운지, 우편물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그냥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만을 압니다. 택배 오면 복만 아저씨한테 맡겨두면 되고 서울 자식한테 붙일 게 있으면 복만 아저씨한테 주면 됩니다. 그는 우체부이기 전에 이 마을의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달 사이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복만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3월 초였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우편 가방을 메고 지나치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씨, 우리 아들이 보낸 거 맞는디 왜 돈을 보내야 한다는 거요? 복만이 발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요? 70 넘은 할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디 사고 났다고 돈 보내라고 혀. 복만은 그 자리에서 할머니 손에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복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할머니, 돈 보내셨어요? 아직은 안 보냈는데. 복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거 사기예요.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기? 근디 목소리가 꼭 우리 아들 같던디. 복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목소리 흉내내는 기계가 있어요. 아들 목소리 흉내내서 돈 뜯어가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복만은 마을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혼자 사는 최 할머니가 갑자기 통장을 해지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 할머니는 그냥 쓸 데가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복만은 우편 가방을 고쳐 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마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만은 오랜 친구 박순례를 찾아갔습니다. 순례는 복만과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도 늘 마을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만이 마루에 걸터앉아 말했습니다. 순례야, 우리 마을에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순례가 보리차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노인들한테 전화 사기가 들어오고 있어. 아들인 척, 손주인 척해서 돈 뜯어가는 거. 순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지난주에 옆집 오할머니가 갑자기 은행을 다녀왔거든. 혼자서는 거의 안 나가는 분인데 복만이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얼마나 됐어? 이런 일이. 순례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두 달? 아니, 석 달은 된 것 같아. 복만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순례가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복만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경찰한테 가야지. 복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갔어. 최할머니 일대. 근데 증거가 없다고 했어. 순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복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이 마을 골목을 다녀. 모르는 차, 모르는 얼굴 내가 다 알아볼 수 있어. 순례야, 나 좀 도와줘. 저녁 햇살이 마루를 물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례가 잠시 복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하자. 그 한마디가 이 작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73살 우체부 할아버지와 71살 할머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치밀한 사기 조직에 맞서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복만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우체국 창구 직원 미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 요즘 어르신들 송금 많이 하러 오시지 않아요? 미영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달부터 갑자기 늘었어요. 그것도 다 처음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금액도 200, 300씩. 복만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지 알 수 있어요?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근데 복만 아저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복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기 같아요. 미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르신들이 오시면 꼭 확인 전화 한 번만 더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미 전화 받고 오신 분들은 그냥 보내시려고 해요. 말려도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복만은 고맙다고 하고 우체국을 나섰습니다. 그날 배달을 하면서 복만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마을을 돌았습니다. 모르는 차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낯선 것이 있는지.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앞에 세워진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복만은 지나치는 척하며 차 번호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을 슬쩍 봤습니다.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만은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날 저녁 복만은 순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차 봤어. 서울 번호판인데 마을 어귀에서 2시간 넘게 서 있었어. 순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안에 사람 있었어? 남자 둘. 핸드폰 하고 있었어. 순례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그 차에서 전화를 거는 거 아닐까? 마을 안에서 직접 전화를 거는 거. 복만이 멈췄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네. 순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만아, 그 차 내일도 오면 사진 찍어. 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의 수사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만은 일부러 우편 가방 옆에 낡은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사진 찍는 법은 손녀한테 배워뒀습니다. 화면을 꾹 누르면 된다고. 그게 전부였지만 복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느티나무 앞에 어제 그 차가 또 왔습니다. 복만은 자연스럽게 근처 집 대문 앞에서 우편물을 꺼내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딸깍 찍혔습니다.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복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에 술래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술래가 핸드폰을 들고 한참 봤습니다. 잘 찍었네. 번호판 잘 보여. 그런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복만이 말했습니다. 경찰한테 가져가면 조회할 수 있지 않겠어? 술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증거가 이것뿐이면 또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술래가 말했습니다. 복만아, 우리가 직접 더 모아보자. 언제 오는지, 얼마나 있는지,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이랑 겹치는지. 복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맞네. 술래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나 여기다 적을게. 차온 시간, 간 시간, 번호판. 복만 넌 마을 어르신들한테 전화 언제 왔는지 슬슬 물어봐. 복만이 빙긋 웃었습니다. 우리 꽤 잘 어울리는데. 술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웃을 때가 아니여. 그날부터 복만의 배달 경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가장 빠른 길로 다녔지만 이제는 일부러 느티나무 앞을 2번씩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집에 우편물을 전할 때마다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전화 안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명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는 시간은 주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느티나무 앞에 서울 번호판 차가 와 있는 날이 겹쳤습니다. 복만은 술래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시간이 딱 맞아 떨어져. 술래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총 10이틀 관찰했는데 8번 겹쳤어. 그리고 전화 피해 신고한 어르신이 지금까지 5분이야. 그 5분 다 차가 와 있던 날 전화 받으셨어. 복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거 확실해. 저 차에서 전화를 거는 거야. 그런데 왜 하필 이 마을일까? 술래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봤어. 우리 마을이 노인 비율이 높잖아. 게다가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이상해도 금방 알아채는 사람이 없는 거야. 복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골라서 들어온 거네.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복만아, 이제 어떻게 해? 복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한테 가자. 이번엔 사진이 있고 날짜별 기록이 있어. 증거가 있어. 술래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읍내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두 노인이 수첩과 핸드폰 사진을 꺼내놓자 처음에는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별 기록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직접 관찰하신 거예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매일 이 마을을 다니는 우체부니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번호판 조회해 볼게요.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복만과 술래는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술래가 복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될 것 같아. 복만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길 바라야지. 잠시 후 경찰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차량 조회 결과 이 차는 렌트카예요. 명의가 계속 바뀌는 렌트카. 복만이 물었습니다. 그럼 추적이 어렵겠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렌트카 회사 쪽으로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보이스피싱 조직 추적은 상위 기관에서 해야 해요. 파출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복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 마을 어르신들은 계속 당하고 계셔야 해요? 경찰관이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계속 관찰하시면서 기록해 주시면요. 저도 틈틈이 순찰 돌게요. 그리고 피해자가 더 생기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복만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출소 문을 나서는 길에 순례가 말했습니다. 애인 역시 이것저것 힘드네. 복만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계속하면 돼. 경찰이 못 잡으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순례가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복만아, 너 원래 이렇게 대담한 사람이었어? 복만이 씩 웃었습니다. 마을 지키는 게 우체부 일 아니겠어. 그 말에 순례도 피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까지 나란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느티나무 뒤에서 누군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뒤로 넘긴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 소매를 걷으며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체부 하나가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정리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이제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73살 우체부 할아버지는 과연 이 거대한 사기 조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복만이 아침에 우체국에 출근하자 국장이 불렀습니다. 복만 씨, 잠깐 앉아봐요. 국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평소에는 딱히 불편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복만 씨, 요즘 배달 시간이 좀 늦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복만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일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건 처음인데요. 어디서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익명 민원이에요. 그냥 좀 빠릿빠릿하게 다니라고 전하는 거예요. 복만은 잠시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익명 민원. 갑자기. 알겠습니다. 복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체국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압박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만이 자기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순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출된 것 같아. 순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 우체국에 민원을 넣었어. 나한테 배달 느리다고. 순례가 말했습니다. 그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 복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30년 넘게 민원 한 번 없었어. 하필 지금 그것도 익명으로. 순례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방법을 바꿔야겠네. 복만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순례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관찰하지 말고 내가 해. 나는 그냥 마을 할머니잖아. 마당에 앉아서 밭일하는 척, 빨래하는 척. 아무도 나한테 민원 안 넣어. 복만이 말했습니다. 그러다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순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무서운 거 없어. 남편도 먼저 보냈는데. 복만은 그 말에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순례야. 왜? 고마워. 순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거 나중에 해. 일단 잡아야지. 그때부터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복만은 평소처럼 배달을 다니되 일부러 더 빠르게 다니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계속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전화 없었어요? 돈 보내라는 전화 오면 절대 보내지 말고 저한테 먼저 말해요. 술래는 매일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텃밭을 손보면서 자연스럽게 느티나무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는 차, 가는 사람, 낯선 얼굴을 모두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래가 복만에게 달려왔습니다. 복만아, 큰일 났어. 뭔데? 오늘 낮에 마을에 세 사람이 들어왔어.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직접 방문한 사람이야. 복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접 방문을? 그동안은 전화만 했는데 이제 직접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남자 둘이 건강식품 판다며 들어갔어. 들어간 지 1시간이 넘었어. 복만이 말했습니다. 어느 집? 마을 안쪽 김할매 집. 복만이 바로 일어섰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김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역시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복만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할머니, 택배 왔어요.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만이라.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김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남자 둘이 따라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건강식품 상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복만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손님 오셨어요? 남자들이 복만을 흘끔 봤습니다. 네, 건강식품 홍보하러 왔어요. 복만이 김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돈 내셨어요? 김할머니가 머뭇거렸습니다. 아직은. 복만이 남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회사예요?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복만이 명함을 받아서 봤습니다. 서울 주소였습니다. 복만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남자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표정을 복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정식 등록된 업체예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복만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의심이 아니고요.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자꾸 피해를 보셔서요. 확인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남자들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복만은 핸드폰으로 두 남자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차 번호판도 다시 찍었습니다. 어제 것과 같은 번호판이었습니다. 술래가 복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전화만 하는 게 아니야. 직접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야. 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대담해지고 있어. 이제 우리도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해. 그날 밤 복만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이었습니다. 전화조로 있고 직접 방문조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만이 방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복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섭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솔직히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이 마을이 보였습니다. 40년 넘게 걸어다닌 골목들, 이름 다 아는 어르신들, 혼자 사는 할머니들, 아들한테 사기 전화 받고 장롱 속 돈 꺼내려던 손 떨리는 할머니. 복만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못 잡으면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복만은 결심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출소가 아니었습니다. 읍내 파출소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만은 술래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광주경찰청에 가볼게.
술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광주까지? 복만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더 위에 가야지. 술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 복만이 말했습니다. 멀어. 버스로 2시간이야. 술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2시간 못 탈 사람으로 보여? 복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두 노인은 아침 첫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전라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논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술래가 차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만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네. 복만이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근데 있잖아, 술래야. 왜?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사실 좀 우스운 것 같기도 하지 않아? 술래가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우스운 게 아니여.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잖아. 우리는 매일 그 마을을 다니고 어르신들 다 알고 이상한 것도 제일 먼저 알아채. 그게 힘이여. 복만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맞네. 광주경찰청은 읍내 파출소와 달랐습니다. 규모도 크고 담당 부서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복만은 민원실에서 기다리다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형사였습니다. 이름은 강 형사였습니다. 복만과 술래가 수첩과 사진을 꺼내놓자 강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직접 추적하신 거예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예. 제가 그 마을 우체부라서요. 매일 다니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강 형사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날짜별로 차량 출현 시간이랑 피해 신고 시간이 겹치는 거 확인하셨네요. 이거 상당히 체계적인 기록이에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넘게 적은 거예요. 강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이 조직 저희도 파악하고 있어요. 전국 여러 농촌 마을을 돌면서 활동하는 조직인데 워낙 이동이 잦아서 현장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출연한 기록이 있으면 다르죠. 복만이 물었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강 형사가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잠복하려면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는 게 눈에 띄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처럼 매일 그 마을을 다니는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실 수 있거든요. 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복만의 우편 가방에는 강 형사의 직통 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강 형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강 형사는 항상 같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짧은 문자가 복만에게 힘이 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느티나무 앞에 서울 번호판 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만이 술래에게 말했습니다. 안 오네. 술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찰청에 간 거 알아챈 것 아닐까? 복만이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마을로 옮겼거나. 술래가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로 옮겼다면 더 문제잖아. 복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형사한테 말해야겠어.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술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복만아, 큰일 났어. 뭔데? 우리 마을 이 할머니 있잖아. 혼자 사는 분. 응. 오늘 오후에 통장 해지하러 은행 갔다 왔대. 300만 원. 복만이 멈췄습니다. 그 돈 보냈어?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보냈대. 아들한테 전화 왔다고. 복만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 안 온 게 방심하라는 거였습니다. 전화는 어디서든 걸 수 있었습니다. 복만은 바로 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방금 또 피해가 났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금액이요? 300만 원입니다. 강 형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복만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돈 되찾을 수 있어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계좌 동결 신청 바로 할게요. 혹시 피해 할머니께서 어느 은행 어느 계좌로 보내셨는지 아세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복만은 바로 순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순례는 이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은행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강 형사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30분 뒤 강 형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 동결됐습니다. 일부 금액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만은 그 문자를 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을 잃은 할머니, 그 돈을 되찾기 위해 뛰는 우체부 할아버지. 이 마을 어르신들이 잃는 돈은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식들 손 벌리기 싫어서 아프면 병원 가려고 마지막까지 스스로 살아보려고 모은 돈. 그 돈을 빼앗는 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 저희가 마을에 들어갑니다. 복만이 물었습니다. 잠복이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네. 사복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잡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배달 다니시면서 저한테 연락만 해주세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복만은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낡은 초록색 재킷의 단추를 하나씩 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끝내야 합니다. 순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오자 말했습니다. 조심해. 복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체부가 배달하는데 뭘 조심해. 순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라고. 복만은 가방을 메고 걸었습니다. 마을 골목골목을 돌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오전 10시가 넘었을 때 느티나무 앞에 차가 섰습니다. 복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근처 집 우편함에 편지를 넣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왔습니다. 느티나무 앞. 서울 번호판. 남자 둘. 3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복만은 계속 배달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만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2명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강 형사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만은 배달을 계속하면서 마을 안을 봤습니다. 저 멀리 남자들이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최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복만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 할머니 집 들어갔습니다. 강 형사가 답했습니다. 잡겠습니다. 그로부터 10분이 지났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승용차 2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형사들이 빠르게 최 할머니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만은 그 모습을 가방을 메고 서서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잠시 후 남자 둘이 형사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복만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만아. 술래였습니다. 술래가 달려와 복만 옆에 섰습니다. 잡았어? 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았어. 술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형사들이 남자들을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 몇 분이 대문 앞에 나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안 와요. 강 형사가 복만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잡았습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배달했을 뿐이에요. 강 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배달이 이 마을을 살린 겁니다. 2명이 잡혔지만 이들 뒤에 있는 조직의 두목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체포된 2 남자는 실행 조원들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복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뒤에 조직이 있어요. 두목은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말을 안 해요. 복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만 씨, 혹시 이 2 사람 중에 지시를 받는 걸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복만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한번 전화하는 걸 봤어요. 차 안에서요. 근데 통화 내용은 못 들었어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통화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복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복만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1달 동안 관찰한 것들을 다시 되짚었습니다. 차가 왔던 날들, 방문했던 집들, 그리고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복만이 술래에게 전화했습니다. 술래야, 기억나? 저번에 내가 느티나무 앞에서 사진 찍을 때, 그때 차 안에 남자 둘이 있었잖아. 근데 그 옆에 음료수 컵이 있었어. 편의점 컵. 술래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 복만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편의점이 없잖아. 읍내 편의점에서 사온 거야. 그 편의점에 CCTV 있지 않겠어? 술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복만아, 너 천재야? 복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래 다닌 거야. 다음날 복만은 강 형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읍내 편의점 CCTV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오는 길에 그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매일 오전에 들르지 않고서는 그 컵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강 형사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틀 후 강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맞았어요. 편의점 CCTV에 그 남자들이 찍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지시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복만이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두목이에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확인 중인데 그쪽으로 보여요. 조직 내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 강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두목 잡았습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잡았어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상철이라는 사람인데요. 전국 8개 농촌 마을을 돌면서 활동한 조직이에요. 피해 금액만 수억 원대예요. 복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억 원. 그 돈이 다 할머니들 장롱 속 돈이었겠네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덕분에 그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복만은 전화를 끊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술래가 마당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복만이 말했습니다. 잡았어. 두목도. 술래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마루에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감나무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복만아. 응. 수고했어. 복만이 말했습니다. 너도. 두 사람은 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오상철과 그 조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였고 전국 8개 마을에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일부 금액은 계좌 동결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300만 원도 절반 이상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복만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우체부 아저씨. 복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배달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배달이 내 돈 찾아줬잖아요. 복만은 그 말에 뭐라 대답을 못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상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복만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복만에게 말했습니다. 복만은 그 역할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볍게, 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다녔습니다. 강 형사가 마지막으로 복만을 찾아왔습니다. 공식 감사 표창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복만이 표창장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 받을 것까지야.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이 조직 못 잡았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형사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이런 마을이 또 있을 거예요.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인 작은 마을들. 거기도 좀 신경 써주세요. 강 형사가 잠시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복만은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술래도 옆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복만아. 응. 우리 잘했지? 복만이 말했습니다. 잘했지. 술래가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왜?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놀라워. 복만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이 마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 43년을 매일 걸어 다녔는데. 술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내 발이 제일 큰 역할 했네. 복만도 웃었습니다. 발이랑 내 눈이랑.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느티나무 이파리가 저녁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을 굴뚝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복만은 그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배달이 있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마을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우편물을 전하면서 그게 복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 마을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종이 한 장, 편지 한 통. 그걸 전하러 다니는 낡은 초록색 재킷의 할아버지가 오늘도 이 마을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마을의 모든 것을 알면서 나이가 들어도 느려져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43년을 걸어온 그 골목이 복만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50년을 함께한 친구 순례가 있었기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세상을 지키는 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